안녕하세요. 2025년도 예비고사 설명회를 7시니까 보통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데, 네, 저희도 좀 그래볼까요? 수다 좀 떨면서. 네, 많이 뵙던 어머님들이 또 네, 오셔가지고 자녀분이 몇 분 계세요? 큰애시나요? 큰자제. 고비 산 하나 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학교만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죠? 어머니는 자제분이 큰애인가요? 둘째? 이제 이거 끝이 되겠네요. 꼭 끝이 나야 돼요. 그렇죠? 큰애는 지금 대학교 몇 학년? 1학년. 진짜 마음 편하시죠? 너무 편하시죠? 어떻게 2년 동안 네, 잘하셨네요. 저도 이제 고3 학부모예요. 똑같이. 전 큰애 대학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고3이죠.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금. 큰애 대학 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얘 인생 여학생인데 딸인데 뭐 친구 집에서 이렇게 학교 가기도 하고 또 할머니 집에서 지금 외할머니 집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잘 못 보는데 괜찮아요. 대학생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죠. 어떻게 되세요? 한 명. 내년이면 끝이 날 수 있는. 좀 현명하게 잘하셨네요. 네. 저는 셋째도 있어요. 9살. 조금 더우시죠? 어때요? 좀 한번 다시 할까요? 저희가 성공해야죠. 성공해서 내년 한 해 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큰애가 대학 입학을 했는데 과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삼수를 또 했어요. 대학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네,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에 붙었는데 식품영양학과. 근데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애가 현역 때 관동대 카톨릭 관동대 예비 1번이었어요. 근데 예비 1번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갔다가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정시로 가려고 이제 내신이 애매한 거예요. 의대 내신은. 그래서 이제 강남대성에 보냈죠. 그래서 거기 학사 있어요. 한 달에 90만 원인가 그래요. 거의 고시원보다도 못한 그곳에서 이제 아이가 1년 공부하다가 수능을 봤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돼가지고 또다시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해서 이번에 시대인제 가가지고 또 역시 학사를 얻어가지고 조금 더 지내다가 제가 삼수 때는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지키지 않다.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저 이제 끝날 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영화 치고 우산 쓰면서 우산 쓰고 이렇게 나이가 딱 나오면서 첫 마디가 아빠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 미안해. 난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다가 이제 낙심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가슴은 아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주어진 인생대로 또 사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마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실 거예요. 저도 다 이렇게. 어머님도 우리 큰 롤러코스터 막 타고 그랬죠. 네. 너무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이 이제 되는데 네. 약간 큰애 때 생긴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둘째는 좀 괜찮아요. 마음이 알아서 살아라 제 인생. 자, 저희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어떻게 또 아버님 쪽 오셔가지고 어떻게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고2 이제 고3 올라가요. 네, 고3 자제분이 한 분 계세요? 아니, 한명 더 있어요. 둘째. 둘째. 아 지금 이제 지금이 첫째. 아 첫째. 네. 고민이 많으시죠?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첫째는 딸이요. 딸이 그나마 딸은 좀 속을 덜 씌워가지고 아들들은 뭐 이것들이 참 우리 아들 친구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미쳐버리겠어요. 축구에 빠져가지고 맨날 축구 영상 보고 요새 F1까지 진출해가지고 막 차 레이싱 그거 보느라고 뭐 어떻게 되겠죠 도대체. 이제 저희는 송도에 살아가지고 저희 학원에 보내면 괜찮을 텐데 송도에 살아가지고 좀 그래서 저희가 겨울 때는 여기 저 집 얻을 거예요. 집 얻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예, 저희 대신하러 보내야지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보낼 생각이고요. 저는 대신하러 학원 대표이사 김용환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내년이면 18년 되는 학원이에요. 원래 저희는 사실 고3만 있던 학원이었어요. 고3만 있던 학원이었고, 그러다가 고2, 고1이 좀 생기면서 지금 이제 고1, 고2가 더 많아지는 학원이 됐는데, 저희 정체성은 사실 고3들을 잘 만들어서 대학에 합격시키는 게 저희 대신하러 학원의 정체성이 맞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네, 일단 윤준환 팀장님, 고3, 이유광 부원장님, 제일 우리 학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제일 오래 계셨고, 이유광 부원장님은 저랑 같이 재수학과 강의하면서 제가 알게 되면서 모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도 강의평가가 100점, 어떤 데는 4.5점 만점인 학원이 있고 어떤 데는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을 받으시고 송 교사님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지금 거의 지금 안양여고 내신 1, 2, 3등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타 학교에서 지금 내신들을 막 너무 잘 만들고 계시고 지금 고2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같이 이제 세 분이서 공부를 진행하실 때고요. 저희가 마지막 교재 10 비밀이야라는 교재를 내거든요. 찍기 교재예요. 10 비밀이야라는 교재인데 저희가 다 맞췄어요. 그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벤트도 해서 선생님들끼리 해가지고 어떤 작품 나올지 네. 얘기하기 좀 제가 1등 해가지고 제가 다 맞췄어요. 이제 저 10 비밀이야에 보면 정일선단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감미가 그 다음에 이게 다 파이널 교재가 10 비밀이라는 이하라는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독주서도 다 적중시켰어요. 이 교재 자체.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출에 대한 분석과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는 어머님들 아셔야 돼요.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저희가 수록한 그 마지막 파이널 교재에서 저희가 다 적중시킨다는 거. 저희는 사실은 수능에 특화된 학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신하고는 원래의 정체성이 수능 특화 그리고 고3 특화 학원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학생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합격했죠? 자, 이 학생이 6월에 4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2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1등급이 되죠. 자, 6월 모의평가 후에 입학을 하는데 저희가 그 6월 모의평가 이외만으로도 강의를 해서 결국 수능에서 1등을 맞게 하고 100분이 98점을 맞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대신하러 학원의 저력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전문가적인 어떤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 석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 네, 자, 1등급, 영어에서만 2등급 나왔죠? 자, 이 친구도 6월엔 2등급, 그 다음에 9월에 3등급 나왔다가 실제 등급 보면 그래도 100분이 97점이니까 1등급이자 100분이 97점. 내신국가 평점 지구가 3.4예요. 네, 모든 수시 모집 지원을 안 했어요. 신선고, 혹시 신선고 있습니까? 신선고.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죠? 자, 정시 파이터가 많이 배출되는 게 신선고하고 배경고예요. 아이가. 얘는 수능 집중반 아니에요. 저희가 수능 집중반 운영하거든요. 아이 지금 내신하고 있어요. 네. 일단 내신 열심히 따시고, 네. 학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잘한 거예요. 지금. 네, 정시로 대학을 간 학생이고,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저희는 1학기 기말까지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그건 어머님도 쉽지 않아요. 여타 학원들 들어보시면 내신 대비를 고3 때 해주는 학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주로 학교들이 진행되니까 되게 이제 수능 특강 범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거나 아니면 내신 대비를 좀 안 하거나 등등의 학원들이에요. 좀 설명회들 좀 다녀보실지 모르겠지만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은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끝까지 내신 대비까지 하고 또 수능 집중반도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 정시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게 진행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직접 게임을 잠시만요. 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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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넘어가네요.
여기. 자, 이 얘기는 네. 다시. 자, 이 친구는 저희 예비 올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던 친구고 마지막 중간까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이거 좀 띄워주세요. 아까 지금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응대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지금 고2 다니시는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입생 어머님이십니까? 저 아까 한 분 계신다고 그랬죠. 저희가 뭐가 있냐면 고3반은 항상 고3 전문 선생님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5년째, 4, 5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고2 담당 선생님들하고는 모성준 선생님 제외하고는 다 이별이에요. 나머지 선생님들 이제 다 각자 고1 또 내려가시거나 하시거든요. 지금 다 이별하고 지금 고3 전문 선생님들하고만 수업을 진행하고 지금 윤희원 선생님하고 이광 선생님이 계속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들도 지금 다 우리 현재 이제 고3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졸업생들 저희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그렇죠? 네. 졸업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제 36된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냈던 친구들이 꾸준히 계속 선생님들을 방문하고, 왜냐면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요 명단에, 이 아름다운 명단에 우리 학생들도 당당히 올라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서 성장을 하느냐? 결국 아름다운 결과물. 저희가 종강을 10월 말에 종강하거든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고3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안 둔 적이 없어요. 어떤 학원은 되게 일찍 종강하기도 하고 학원 상황상 고3의 힘을 빼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3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고3 서울로 항상 수능식이 주거든요. 수능식에 주는 그날까지 저희는 마지막까지 좋은 컨텐츠와 좋은 지금 한수모의고사라고 아시죠? 한수모의고사도 이 지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려왔어요. 왜냐면 한수모의고사 대표이사가 저를 직접 찾아왔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모의고사 어떠냐? 저희가 그 원래 아시던 원래 이강 쪽에 계시던 분인데 한수모의고사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 제가 근데 청솔학원에서도 또 재송과 강의를 했었을 때거든요. 청솔학원도 제가 한수모의고사 쪽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로 강의를 진행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시스템과 콘텐츠가 어떤 것들인지, 또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인지,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수능이 어떤 성격을 이번에 가졌는지 그 분석을 우리 윤준한 팀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깔아놓고 윤준한 팀장님이 우리 고3을 이끌어 가시는 팀장님이시거든요. 네, 저희 학원에서 가장 오래 계신 선생님이세요. 네, 우리 학원의 전체성과 성격과 철학을 잘 알고 계신 윤준한 팀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올릴 테고요. 네, 내용도 잘 들으시고, 이따 또 부원장님도 이광 부원장님도 오셔가지고 Q&A 해주실 거든요. 그때 또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 좋은 시간, 네, 좋은 정보들과 함께 두 번째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3 팀장 맡고 있는 윤지현입니다. 대표님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5년 차 됐고요. 내년에 이제 또 이학원 대신하러 할 게 있으면 6년 차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면 고3은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 고3만 맡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고1 친구들 내신도 같이 하고 그 친구들 끌고 올라가서 재작년에 졸업시켰고요. 또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는 팀장으로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될까 하다가 딱히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우리 대신하루에서 강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커리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학원 자체의 어떤 그런 에서 오는 그런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들과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고 이렇게 한 해 한 해씩 졸업시키면서 서로 공부하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고3 올라오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저께 이제 평가원에서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수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대단히 좀 쉬웠던 시험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화법과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것이 94에서 95입니다. 원점수가. 이러면 최대 2개, 3개, 그 다음에 최소 2개 틀려야 되거든요. 45문제 중에. 엄매는 92점, 93점이니까 최대 4개, 최소 한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국어 시험 좀 쉬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표준 점수 컷을 보시면 마냥 쉬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표준 점수가 140점 이상에서 1등급이 갈리면 좀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를 하고요. 130점 미치면 쉬웠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145점이 넘었거든요. 그 실제로 어려웠고, 근데 그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23학년도 수능은 1등급 컷이 120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만 보면 그 중간에 지금 모의 수능이 걸쳐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냥 쉬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험이 변별력이 있느냐, 언론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께서 아시겠지만 의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수능 3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내주생들이 응시를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원 해서 이제 의대 간 친구도 제가 이제 한 10월 달쯤에 여기 저녁 먹으러 가다가 만났는데 학교에 안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학교도 안 가고 시간은 남고 할 일도 없고 해서 재수학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생 응시생이 15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을 변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상위권 100분이 한 98 이상 되는 친구들 또는 99 이상 되는 친구들을 변별해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탑티어 학교에 의대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를 치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극소수잖아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을 변별하는 데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 여기 이제 등급 간 격차를 좀 보시면 화작이든 업매든 공이 등급 간은 적으면 한 8점, 많으면 10점 이상 차이 납니다. 원점수가. 물론 이제 선택 과목에서 많이 틀렸냐, 공통에서 많이 틀렸냐, 문학 독서에서 많이 틀렸냐 이거에 따라서 표점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한 1등급 한 100분이 한 96에서 한 2등급, 3등급 이 친구들은 충분히 이 시험대로 변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당일날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당일날 분석도 써가지고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한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마다 그 한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좀 헷갈릴 만한 거 풀다가 실수해가지고 틀릴 만한 문제들을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졸업한 친구들 연락도 많이 받고 결과도 계속 취업하고 있고 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전형적으로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 틀려가지고 점수가 뭐 한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꽤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마냥 쉬운 시험이었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변별력이 아예 없는 시험이었다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체제가 뭐 앞으로 한 2, 3년간 될 텐데 화작이 유리하냐, 업매가 유리하냐 이런 거 이것도 좀 상당히 말이 많죠. 이게 지금 수능 체제가 23학년도, 22학년도에 좀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논란인데요. 요건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이 98, 99, 100 요 친구들은 실제로 표준 점수를 내보면 업매 선택한 친구들이 화작 선택한 친구들보다 한 5점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업매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해요. 근데 거기서 좀 내려와서 대다수의 수험생들 그래도 공부에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욕심이 좀 있고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가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2, 3등급 안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사실 선택 과목을 뭘 하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등급을 받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게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으로 가려는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비슷합니다. 공부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화작이 훨씬 유리하죠. 화작은 합법과정문은 특별히 배우는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도 수능에서 그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언어와 매체는 문법 개념을 직접적으로 5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문법 문제에서 틀립니다. 그리고 점점 문법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지금 현재 고3 올라오기 전에 문법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100분이 한 98에서 99 이상을 꼭 맞아야 된다 그러면 업매를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아이의 학습 태도가 정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공부에 올인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뭔가를 암기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하다 보면 막 지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불만을 선포한다 그러면 굳이 업매를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편리하게 말씀드린 감이 있긴 한데 사실 고3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게 맞죠. 맞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공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거쳐가지고 아이들을 봐왔잖아요. 고3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제 경험상 고3 친구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 친구들 이제 입시 치르고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뭐 그동안의 소회도 얘기를 하고 뭐 선생님 고마웠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아이들은 그런 이제 방어 기제가 있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른들 그주구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수험생이고 정말 일생일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안 합니다. 안 해도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해요.
그 스스로 위로합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안 하는데, 또 안 하는데, 안 하는데, 거기에 휩싸이는 거죠. 겉으로는 막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척, 막 힘든 티를 막 내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안 해요.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어떤 그런 겁이 나잖아요. 아직 목표는 멀리 있지만, 그동안 많이 들은 얘기도 있고, 주변 친구들도 막 많이 열심히 하는 거고, 학원 엄청 다니고 하니까. 근데, 고3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엄매를 하려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일부 어떤 매체나 뭐 여러 학원들에서 화작하는 친구들은 뭐 멍청하고 바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뜯어서 볼게요. 영역별로. 요건 이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문학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출제되는 작품들의 주제가요. 사실 수능에서는 상당히 한정돼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시중에서요. 어떤 큰 시련을 겪고 그 시련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처해 있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내는 주제를 가진 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역대 이제 30년 수능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은 그런 시들이 나왔어요. 일단 나머지 하나가 또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쓰인 시여서 일제에 저항하는 시 또는 뭐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 이런 시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이건 최초인데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6학년도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작품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수능 특강이 나오기 때문에 EBS 연계교리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일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10월 달 되면 저희가 출제가 유력한 작품들을 뽑아가지고 한 번 더 가르칩니다. 근데 그 후보에 사랑시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그런데 올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지금 어떤 그 출제의 경향이랑 틀을 좀 깼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지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장성남의 배를 밀면은 배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작시예요. 이게 배를 밀며가 있고 배를 매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맬 때는 들어오는 배를 내 쪽에 묶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배를 미는 건 뭐겠어요? 밀어내니까 이별이겠죠. 이별시. 실제로 나왔고요. 요 작품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지 이 작품은요 마찬가지로 이별시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조금 더 심오한 게 이별을 겪은 시적 화자가 마음속으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픈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보고 싶잖아요. 그걸 쓴 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런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 됐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별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동안 제가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여성분, 뭐 그동안에 숱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고3 학생들은 너무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은요. 요 장성남의 배를 밀면은요. EBS 수능 특강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번씩들 다 공부를 했죠. 근데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지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정말 낯선 작품이거든요. 여기 이제
써놨던 건데 낯선 시를 독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소설 얘기 간단히만 좀 할게요. 소설은 어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한 편의 이야기를 이제 읽어서 독해를 할 때는 가장 초점이 되는 게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사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이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 주인공이 있으면 뭐 나쁜 주인공도 있고, 그 둘이 어떤 지점에서 갈등을 하는지가 핵심적인 스토리잖아요. 그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그 핵심적인 갈등의 내용하고 무관한 이야기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읽도록 강요시켜요. 특히 그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좀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사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내를 배신을 하고 바람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바람핀 장소 중요하죠. 바람핀 대상 중요하죠. 그쵸? 근데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인물과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바람을 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더 이상 인물에만 집착하잖아요. 공간이 나오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연결시켜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속도로 따지면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런 그 경향이 좀 보이는데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또는 편지나 상소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의 세부 내용을 추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아까도 이제 드라마로 예를 들었지만 어린데 드라마 보실 때 배우들이 어떤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서로도. 그런데 지문 안에 등장인물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지문 바깥에 있는 사건을 추론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와 있는 수능에 나온 작품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떤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부인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한 부인은 착한 부인이고요. 한 부인은 나쁜 부인이에요. 여기 남편이 국가의 그 중차대한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나쁜 그 부인이 착한 부인을 모함을 해서 집에서 쫓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그 전모를 알게 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 가정 내의 갈등을 정리하는 게 핵심적인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어떤 것만 나오냐면 남편과 부인 1과 부인 2가 서로 대화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사 중에서 직접적으로 너는 이걸 잘못했잖아. 넌 이게 문제였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갈등의 핵심적인 양상이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냥 우리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려면 그 대화들을 꼼꼼하게 분석적으로 읽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현대소설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읽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추론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로 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시, 고전 논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건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요거는 요 고전시 파트는 EBS 연계가 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경향인데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지금 간빙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인데요. 요 구절이 수능 특강에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시 파트는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 내용 숙지가 되어 있다면 읽기 상당히 편합니다. 문학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 비문학이라고 알고 계시는 독서 파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경향성이 있어요. 영역별로 경향성이 있어요. 독서가 17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문은 4지문이 나오고요. 영역이 총 4개입니다. 첫 번째가 독서론, 두 번째가 인문예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영역, 그 다음 마지막에 과학기술 영역인데요. 독서로는 사실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이 세 영역이 중요한 건데, 인문예술 영역은요 2023학년도 수능부터 동양의 역사나 철학을 제재로 한 지문들이 나와요. 계속 그래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들을 읽고 나서 우리 수험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철학자들이 막 나오겠죠? 어떤 역사적인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나와 있으면 A와 B의 공통점은 뭐지? B와 C의 차이점은 뭐지? 이 셋을 뭉뚱그릴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문예술 지문은 계속해서 가나 세트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 세트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요. 아이들 시험지가 한 A3 용지 많거든요. 그 A3 용지 한 면에서 다단 부분에서 두 번째 단의 3분의 2 지점까지 지문이 와요. 대단히 길어요. 글자 수로 따지면 3,000장 넘어가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유형의 세트에서는 인문예술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조금 가슴 아프다고 하기 좀 그렇고,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2022학년도까지는 법지문, 경제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제재가. 그러니까 어떤 법조항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이런 걸 설명해주는 지문이 법지문이 나왔었고, 다른 한쪽은 경제지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지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이죠, 올해죠, 정부에서 이제 수능을 좀 쉽게 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고서부터는요, 경제 지문을 다루지 않아요. 경제 지문을 안 다룹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문 대신에 들어온 게 이제 사회학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사회 이론, 그다음 또 뭐 조직 구성 이론,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 제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난도로 보자면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은 요거는 이제 한 2020학년도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데요. 그 이전까지는 순수 과학 지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이과 친구들, 특히 이제 추과목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한 2020학년도 이전 지문 같은 거, 과학 지문 같은 거 읽고 이제 풀라고 시키면 엄청 빨리 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근데 그럼 이과 친구들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융합돼가지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소개가 되고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나온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나오는 것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문예술 파트에서는 관점을 결국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야? 저 사람이 주장한 건 뭐야? 이들의 공통점은 뭐야? 차이점은 뭐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구분을 해야 돼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법지문 잠깐 예로 들었지만 A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B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를 지문에 달려주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구분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죠. 과학기술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30년 역사에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과정과 순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부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순서와 과정을 언제나 물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게 이제 작년하고
평가원과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문 간의 난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문 간, 그러니까 인문예술 영역의 지문 난도, 사회 영역의 지문 난도, 과학기술 영역의 난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좀 일반화를 시키면 인문 영역 있죠. 아까 인문예술 영역, 요 영역. 이 영역의 지문 난도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원래는 언제냐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기술이 진짜 어려웠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인문 영역의 난도가 대단히 올라갔어요 지금. 반면에 사회 영역은 경제 파트가 빠지고 법질문도 그렇게 까다롭게 안 내고 있거든요. 23학년도부터는. 사회 영역이 오히려 가장 낮은 난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기술 영역은요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기술 영역은요 어떤 제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과정과 순서를 지문에 소개해주면 우리 친구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정말 못해요. 그 순서가 한 4단계 정도 있다고 하면 차분하게 읽고 정리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과정과 순서 쥐어야 정말 못해요. 난이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 저는 이제 결론 내린 게 요거예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결국에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고 고득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서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지문간 난도차가 심하면요. 시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 영역 지문이 4번에서 9번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서 영역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우리 친구들은 불안함과 긴장감에 더불어서 당황스러움을 느껴서 이 한 지문에 독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의 절반 이상 써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끌리는 거죠. 그러면 사회 영역은 분명히 쉬웠지만 당황해서 못 풀고 아예 못 읽고 과학기술 영역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졸업생들한테도 신신당부를 2달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제발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라. 지금 추세가 사회 영역이 쉬워지고 있으니까 얘부터 풀어라. 과학기술 자신 없어? 그냥 버려 그럼. 인문 영역 좀 어려워. 근데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될 것 같으면 덤벼라. 이런 시험을 대하는 태도들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아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수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작년부터는 EBS 연계교재에서요 독서 지문을 직접적으로 연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연계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 3년 전 수능까지만 하더라도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소재 또는 핵심적인 제재 이런 것들만 쏙쏙 꼽아가지고 지문을 완전히 새롭게 썼거든요. 수능 시험에서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수능을 보면 평가원 시험들을 보면 EBS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지문으로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시험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예술 지문, 가나 지문, 세트 지문인데 가지문만 제가 일단 가져왔어요. 요 첫 번째 문단에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 나오죠. 그 다음 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이항로의 견해와 마지막 문단의 핵심 내용이자 중심 내용인 박은식의 견해가 수능 특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EBS 연기교재를 철저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읽을 때 상당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문예술 영역은 상당히 어려운 추세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영역이나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연계 그렇게 많이 안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제재나 또는 중요 소재 같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지문을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난이도하고 EBS 연계율은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아까 지금 벌써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지문이 어려웠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문이 어려운 거하고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제 간단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물론 나지문이긴 한데 천부주와 장균만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둘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읽으면서 공통점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7번은요 기억과 이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얘도 사실 기억과 이은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억과 이은을. 물론 이은은 지금 나지문에 있는데 비교의 대상이 둘밖에 없어요. 6번과 7번. 근데 6번 문제 정답률이 60%였어요. 7번 문제 정답률은 38%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점이 몇 점이고 2점이죠. 사실은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7번 문제가 정답률이 38%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당연한 진리고 당연한 건데 지문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자체는 쉬운데 지문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읽으면서 정신이 나가는 거죠.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있는 것처럼 문제라는 건 별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요 독서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선택 과목인데요. 화법과정이랑 언어 매체랑 공통점은 EBS 연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수능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도움이 되겠죠. 문제를 푸니까. 근데 EBS 연계를 신경 써야 될 만큼이냐? 전혀 아닙니다. 연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화법과정은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운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는 안 나왔어요. 올해 화법과정문은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과정문에서 난도를 조금 올리려고 한다면 화법하고 장문을 융합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장문 파트에서 자료 활용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40번, 45번인데요. 이게 여태 지금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화법과정문 40번하고 45번 문제는 정답률 60%가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쉬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어와 매체인데 요거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계임은 별로 없고요. 제가 이제 지문하고 문제도 가져왔는데요. 이런 유형을 저희는 이제 지문제 시험 유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언제나 35번과 36번에 2세트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요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문제 시험 유형에서 지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우리 수험생들이 여태까지 문법을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내용이 실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근데 올해는 특히 이 지문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암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실리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제시문은요 15세기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실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나서 16세기까지 우리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편찬했는데 그 책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 석고상절, 월입천강기록.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결국 비교의 내용은 이때 당시에 국어의 모습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희도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5세기의 사이수의 시호표기 안 가르칩니다. 그건 지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결국 뭘 평가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문법적 지식을 제시문을 통해서 접하고 이걸 문제로 적용할 수 있니?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죠. 사실 이건 문법 지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사용된 용어들 중에 지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문법 지식이 조금씩은 있죠. 하지만 딥하게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못 푼다라고 말할 만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비문학, 독서 영역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용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읽고 풀어야 되죠. 읽고 분석하고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풀어봤는데 보통 저희가 업무하는 친구들한테 문법 5문제 8분 안에 풀으라고 해요. 8분 안에 풀어라. 한 문제 1분 20초 안 넘어가게. 근데 그러면 이 2문제를 갖다가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저도 못 풀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얘기는 올해 수능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 자녀분들이 봐야 하는 내년 수능 어떨까? 사실 예측하는 게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겠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향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이들 이렇게 지도할 겁니다. 첫 번째, 문학에서는 편식하면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사랑시라고 해가지고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읽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깊게 읽지 않아요. 별로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세부 내용도 선지에서 물어보니까 적어도 머릿속에 기억은 못할지언정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하면 빨리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손으로 읽는 작업을 좀 시켜보자. 다음 논리적으로 문학 작품도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원인과 결과로 작품들을 분석하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든 소설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적 화자나 등장인물의 정서 반응이에요. 시에서는 화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에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느냐, 정서 반응이거든요. 근데 정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정서라고 하는 게 유발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시고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냥 무작정 감상하고 분석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다면, 어떤 정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찾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작품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좀 집착해야 됩니다. 보기는 분석의 틀이거든요. 출제자들이 이 작품을 이 방향으로 분석해야 해 라고 주는 틀이에요. 아까 제가 현대시 파트에서 허수경 시인의 시를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 봤다. 근데 그 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출제자가 이 시를 이 방향으로 분석하라고 줍니다. 그래서 보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면 낯선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작품 분석은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EBS 연계비례는 철저히 공부를 하자. 오전 시간은 그대로 나온다. 작품 내용이. 독서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르치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독서 비문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요. 언제나 항상 모자랍니다. 당분간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자녀분들이 수능을 위한 준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에는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저는 훈련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것을 숙달되게 만들면 처음에는 느렸지만 나중에 빨라진단 말이죠. 당분간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EBS에서 지문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니까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저희가 마무리 교재에서 여러 가지 적중들을 했다 자랑하셨는데 실제로 다 맞추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랑시는 저희는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대표님만 아까 배를 밀며 했죠. 대표님만 그걸 찍었어요.
특이한 양반이에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독서는 제가 더 맞췄습니다. 언어매체는 당연히 문법 지식 알아야겠죠. 이게 없으면 못 풉니다. 아예 못 푸는데 문법 지식에만 너무 의존해서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지의 시험 유형은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화법과정문은 만약에 지금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딱히 공부할 게 없어요. 유형 연습하고 유형 분석하고 마치 이제 비문학 독서 공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스크립트를 읽고 근거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만 꾸준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의 예측이고요. 최소한 6월 모의평가는 저희가 봐봐야 돼요. 6평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경향이 달라진 게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능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자랑을 좀 저희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제가 2학년에 입사하고부터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사실 사교육기관에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녀분들을 보내시는 게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 수험생들의 성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콘텐츠는 뭐 제가 직접 만듭니다. 지금 제가 교재 팀장도 겸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는 다 제 손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고 나옵니다. 고3 교재도 지금 만들어 놨고 준비가 이미 돼 있고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 이 교재는 일단 소스가 기본적으로 평가 기출문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역대 수능에서 지금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질문들을 이미 지금 뽑아놨고요. 거기서 내용 요소나 그다음에 출제 요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2월 중순쯤 되면 EBS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EBS 수능 특강 문학 그거를 정규 수업 시간에 교재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커리큘럼 이따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매주 한 부씩 모의고사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한수라고 하는 수능 콘텐츠 전문 제작 기업에서 나오는 한수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로 아이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는 수능 대비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목표죠. 수능 대비를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도 저희가 철저하게 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저희가 대비를 같이 해주거든요. 내신에 좀 신경 쓰면서 수시 모집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한데 수시 모집 준비하는 친구들도 최저 합격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도 뭐 굳이 뭐 대치동, 목동 이렇게 나가시지 않고도 저희 이제 입시센터에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얘기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수능 강좌에 대해서. 수능 강좌는요, 이렇게 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규 강좌는 흔히 얘기하는 정규 수업 그거고요. 주말에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클리닉이 주중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때 제가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강도 언제나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정규 강좌는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정규 강좌 이렇게 영역별로요. 문학과 독서, 그다음에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저희가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4월달과 6월달은 1학기 내신 대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이제 내신에 이제 희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좀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수능 집중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집중반 친구들은 요 커리큘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문학은 계속 수능 특강을 쓰고요. 독서는 계속 기출문제 연습합니다. 내신 하는 친구들은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영역별로 구성을 했는데 이 화법과정문이나 언어와 매체와 같은 선택 과목은요. 저희가 정규 과목에서 다뤄주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제한되고요. 사실 문학과 독서가 선택 과목보다 중요하거든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래서 특강으로 좀 빼놨고 화법과정문 언어와 매체는 저희가 무료로 강좌를 개설해놨고요.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 신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무료 특강으로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학과 독서는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유료 특강으로 개설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강좌 목적 자체가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문학 작품을 좀 폭넓게 읽고 깊이 있게 읽자. 독서 개념에 대해서 기초부터 더 탄탄하게 다지자. 그리고 더 넓은 영역의 지문들을 수능 특강과 함께 같이 읽어보자. 요 취지라서 굳이 비유적인 표현을 좀 쓰자면 살을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들은 정규 강좌에서 다루고 요 문학과 독서 유료 특강에서는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조금 더 공급해주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도 실시할 계획이에요. 3월 1, 2월 달은 사실 모의고사 볼 만한 아이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초가 아직 안 다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가신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가 3월 말에 있거든요. 그 전에 정기 모의고사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제 응시하라고는 안 하는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응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고 6월 달은 첫 번째 주에 6모 전에 6월 모의평가 전에 한번 볼 거고 8월 달에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기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총 3번의 정기 모의고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정기 모의고사는 수업 시간 이용해서 볼 거예요. 수업 시간 이용해서 앞에 이제 1시간 반은 1교시에 시험을 보고 2교시에는 채점하고 해설 강의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 여름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실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요때 이제 정기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이제 건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학습 밀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문제만 푸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전 연습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요 무료 특강 신청하면 됩니다. 실전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표준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수업하고 정규 강좌하고 요 개별 클리닉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2번 나오는 거죠. 2번. 아이들이 학원에 2번 나오는데요. 정규 강좌는 여기 토요일 10시, 토요일 6시, 그 다음에 일요일 9시, 일요일 1시, 일요일 5시 이렇게 5반을 지금 개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수강생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반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평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1시간 반씩요 개별 클리닉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합을 해보자면 나는 정규 수업은 일요일날 9시에 듣고 클리닉은 금요일날 해야지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요. 뭐 금요일날 클리닉하고 토요일날 뭐 6시에 정규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필수적으로 학원에 2번은 나와야 돼요. 무조건 2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제가 여기 특강으로 표시해둔 건 겨울방학,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특강인데요. 1월달, 2월달 특강은 일단 무료 특강부터 보시면 여기 실전 모의고사 주말 아침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낮 시간 있죠? 주말 낮 시간, 토요일 2시, 일요일 1시 해가지고는 독서 강좌 깔려있고 문학 강좌 깔려있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독서는요 정말 기초적인 문제예요. 정말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한 3등급이나 4등급 미치다. 지문 읽기 자체가 좀 많이 안 된다. 쉬운 지문이 아니고서는 읽기 너무 어려워한다.
이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제가 제목을 기초개념 체화라고 붙여놨는데 정규 강좌 독서 시간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원리를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지문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인원이 저는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10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과외처럼 지도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뭐 현대시도 어렵지만 특히 시에서는 고전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읽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사실 출제되는 고전시들을 보면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고전시들을 지금 이미 몇 작품들을 뽑아놨고 그 필수 고전시들을 선생님들께서 강독을 해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다른 작품을 읽을 때도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강좌를 좀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요. 업무 문법 개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문법 개념 강좌가 저녁 시간에 한 타임씩 깔려 있고요. 합법과정은 유형 연습 강좌도 있는데 이번 일요일에 깔려 있습니다. 참고들 하셔가지고 혹시 뭐 등록이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선택 과목 강좌하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고정입니다. 계속 수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이 업무 문법 개념을 일요일 5시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수능 끝날 때까지 이 시간에서 계속 문법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요 문학과 독서 강좌는 저희가 시즌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계속 구성이 될 겁니다. 네. 정규 강좌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등원하기 전에는 당연히 과제를 완료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저희가 매주 과제를 부여하는데요. 과제를 만약에 해오지 않았다 그러면 수업을 못 듣게 합니다. 다른 이제 고등학교 고1, 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수험생이라는 느낌이 없죠. 그리고 좀 회의에서도 괜찮을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은. 근데 저희는 양보하잖아요. 절대 수업 못 듣게 합니다. 만약에 숙제를 안 하면 안 한 상태에서 학원에 나오면요. 저희가 아까 저 앞에 데스크 보셨죠? 책상에 앉혀서 숙제를 시켜요. 숙제를 시키고 숙제를 다 하면 집에 보내요.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보강을 하고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매주 영상 찍을 거거든요. 지금도 녹화 중인데 영상으로 수강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의 거래 느낌도 있고 결국에는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강의만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닙니다. 국영수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분이 학원에 갔다가 조금 집에 일찍 돌아온다 그러면 숙제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숙제 과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등원해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합니다. 문제풀이 어떻게 잘했는지, 지문 분석 잘했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풀어왔는지 다 점검을 하고요. 이 점검된 기록은 학원 친구 어플에다가 전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물론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괜찮겠지만 학원 친구 어플들을 다 깔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자녀분의 그 이름을 터치를 하시면 숙제를 어느 정도 퀄리티로 했는지,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은 제대로 했는지, 지각하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수업은 1교시 문학, 2교시 독서 해가지고 1시간 반씩 진행이 되고요. 3교시 30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매주 모의고사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 모의고사를 풀어주는데요.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정해가지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 해설이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럼 제가 받아서 질문 받아가지고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다 풀어주니까요. 네.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210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일단 평촌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학원은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라 분석이라고요. 이런 키워드로 만들어진 분석의 틀이에요. 분석의 틀이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라, 소설은 이렇게 분석해야 해, 수필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비문학 독서지만 분석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봐 라고 알려주고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왼쪽은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분석한 결과물이에요. 과제로 저희가 논리하게 분석해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이 낯선 지문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읽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수능 문제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작품을 스스로 읽어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절대 고득점할 수 없거든요. 그 연습을 매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시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 소설도 있고요. 시적 화자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시적 대상은 누구지, 시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지, 표현 부분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 작품의 핵심 정보이면서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질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까지를 스스로 좀 학습해보는, 연습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축제를 해오면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본인이 해온 결과물과 저희가 해준 결과물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잘 맞힌 부분은 무엇인지를 수업 시간에 점검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년을 내내 분석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분석 이런 식으로 시킬 겁니다. 직접 아이들이 전부 다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저희가 분석시키거든요. 문제도 분석시키는데요.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문학이나 독서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력평가 같은 거 보고 하면 1등급 그냥 찍는 그런 친구들도요. 실제로 대강 딱 해서 수능 문제 풀려보잖아요. 엄청 틀려요. 엄청 틀리죠. 왜 틀리냐면 습관이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읽고 대충 봐서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아요. 근데 수능은 절대 그렇게 허술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감에 의존해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아니면 나머지 선택지들이 전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답을 모르는데 습관이 들어있던 그런 친구들이 그 습관을 옳게 바꾸는 작업을 직접 시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결과물인데요. 정답이 1, 2, 3, 4, 5번 중에 5번, 4번인 이유가 뭐야? 직접 근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해옵니다. 수업 시간에 서로 대화합니다. 4번 선지가 맞는 이유가 뭐야?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제가 그걸 듣고 정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이런 작업들을 1년 내내 할 겁니다. 반드시 지문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게 더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문을 애매하게 읽어서 대충 읽어서 문제를 대충 읽고 대충 푼다면 계속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풀었던 문제는 틀려요. 그 습관을 버려서 정말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서부터 공부해도 벌써 2년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계속 해봤잖아요. 근데 이 습관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간단하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치기가 어렵죠. 이 작업을 1년 내내 시킬 거예요. 그 다음 클리닉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강좌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클리닉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클리닉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잘 하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아이들한테 클리닉하러 와라 그러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좀 시키려고 해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규 강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규 강좌에서 공부한 핵심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체화시키려면 분명히 절대적인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량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이 깔리면 무조건 학원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클리닉 때 사용할 워크북을 저희가 따로 준비해가지고 주는데요. 그 워크북을 반드시 해와야 돼요. 워크북을 안 해오면 클리닉도 참석을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투 트랙으로 하는 거죠. 워크북하고 정규 강좌 교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워크북은 주중까지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그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규 강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고요. 근데 미루든 제 시간이 하든 상관없이 딱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굳이 이제는 학원의 도움을 안 받아도 또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습관이 들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학력평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문제하고 각종 화설 모의고사에서 지문들과 문제를 엄선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날 90분 동안 진행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북이라고 하는 과제를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 두 지문, 독서 두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4지문이 이제 과제로 나갈 거고요. 이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클리닉은 보강도 안 됩니다. 클리닉 만약 참여를 못하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보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정규 강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강좌가 2개밖에 안 깔려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오긴 할 건데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읽기가 어려웠거나 지문 읽기가 어려웠거나 문제 풀 때 조금 애매했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특강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네. 무료 특강은 이렇게 선택 과목하고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문학과 독서 강좌로 보시면 되겠고요. 1, 2월달 강좌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3월달하고 8월달은요,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지만 심화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을 더 채워나가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수능 특강, EBS 연계교재 있죠? 이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심화학습도 하고 폭넓은 학습도 하는 겁니다. 콘텐츠의 기준이 이겁니다. 물론 기출문제는 저희가 정규 강좌에서 계속 다뤄주고요. 26학년도 수능에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수능 특강 교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폭넓고 깊은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월, 10월 달은 실전이죠. 실전에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특강을 개설해놨습니다. 이제 뭐 시즌마다 저희가 이제 상담자로도 드릴 거고 안내 문자도 드릴 거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안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단편성은요 학교별로 해요. 학교별로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실 학교별로 단편성 안 해도 되거든요. 고3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수능 특강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여기 배경고에서도 수능 특강 쓰고 평촌고에서도 쓰고 양명고에서도 써요. 전부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개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굳이 학교별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단 시험 범위가 천차만별이에요. 수능 특강의 챕터가 한 80챕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여기, 1학기 기말고사는 여기. 이게 다 달라요. 시험 범위가.
학교별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성적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성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수업은 수능 특강도 해요. 근데 시험은 거기서 안 돼요. 시험은 거기서 안 돼요. 심지어 배경고 선생님들, 제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국어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배경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직접 지문을 쓰십니다. 직접. 문학 작품은 못 쓰죠. 그분이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수능 출제도 많이 하셨고, 독서 지문을 직접 쓰세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지문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나온 걸 보면 거의 수능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갑자기 배경고 칭찬하게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콘텐츠가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반편성을 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콘텐츠는 저희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웹하드를 학원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20TB가 넘어간다고 해요. 엄청 많아요. 자료는. 학교별 기출 문제들 다 있고요. 역대 EBS 교재 문제들 다 있고요. 학력평가는 수능 기출, 그리고 각종 사설 데이터까지 저희가 몽땅 가지고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제나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뽑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만 애들을 만나지 않아요. 언제나 만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저희랑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잖아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뭐 인스타 한다는 DM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을 하거나 뭔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도 꽤 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작년 결과인데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1등급, 2등급 비율이 35% 가까이 되고요. 3등급까지 한다고 한다면 거의 재원생의 절반 이상이 3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1학기 마치면서 1등급 친구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7명 나왔더라고요. 7명 나왔는데, 인상 깊었던 친구는 이 친구였어요. 수원외고 3학년이에요. 수원외고 다녔던 이 친구는 국악은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고2 때까지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개강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작년에 그때 딱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하는데, OT 할 때 저는 항상 물어봐요. 학원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선배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선배 뭐 1년 선배야? 아, 네. 근데 1년 선배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 했더니 재수하고 있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 우리 학원을 추천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걔가 입시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걔가 너한테 우리 학원을 추천했다고? 왜? 했더니 몇 마디 안 했대요. 학원이 너무 편하고 좋았다.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랄까요, 뭐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 같은 걸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뜻 자신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후배한테 우리 학원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계속 내신을, 물론 외국이긴 하지만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고3 때 처음으로 1등급 받고 성적표 가지고 막 울었어요. 저. 너무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아이들을 잘 지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학기 중에는 사실 하기가 불가능해요. 1학기, 3학년 1학기를
종료하는 그 시점 언저리 해가지고 개강을 할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입시 센터가 있어서 신청하시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준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평촌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그 학군지들에서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때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활기록부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손보고 수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입시에 유리하게끔 생활기록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결국 이제 종착점은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원서 쓸 때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고1,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해서 생기부를 미리부터 꾸미는 작업들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우리 학원의 자랑인데요. 우리 졸업생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이제 주말에 저희가 강의하느라고 바쁠 때 저희 업무들도 봐주고요. 후배들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말에 토요일 합치면 한 10명 가까운 선배들이 학원에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보건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1년 선배 언니한테 조언받고 지원받아가지고 그 언니랑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과를 갔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직접 좀 이게 사실 학원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에서 이런 관계가 생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학원에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공부만 할 게 아니고 공부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한다면 선배들이랑 언제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윈터 프로그램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윈터 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1월 첫째 주부터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여기 이제 유인물도 받으시고 했을 텐데 공부시키는 겁니다. 결국 공부를 시킵니다. 저희가. 결국의 목적은 아이들이 놀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간의 강제와 더불어서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건 저희가 매주 개강이에요. 매주 개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월 첫째 주에는 가족여행이 있다.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되죠. 뭐 1월 달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매주 개강하니까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하게끔 학원에 보내시면 되고요. 뭐 모집한 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거예요. 저희가 상주하거든요. 강의실 그다음에 이 학원 안에 상주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옳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라고 하면 조금 뭐하고 옆에서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좀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적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케줄러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거든요. 스케줄러에다가 자신의 일일 학습 계획, 주간 학습 계획을 쓰도록 만들 거고요. 매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일일 학습 계획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가 끝날 때는 주간 학습 계획에 맞춰가지고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점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여기 국어학원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과목들 공부를 할 텐데 국어 영역의 한정에서는 저희가 학력 무관하게 질의응답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원이 지금 8시 50분까지 등원이고요. 마치는 시간은 오후 5시 10분 이때 마치는데 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과목이든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운영할 때는 우리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저 앞에 있는 저 케이스에다가 다 거둘 거예요. 핸드폰 못 쓰게 할 거고
점심시간 때 잠깐 쓸 수 있게 밥 먹을 때 그때 이후로는 계속 핸드폰 못 쓰게 할 거나 SNS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콘텐츠들하고는 좀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시킬 겁니다. 네.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유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는 국어가 걸림돌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적어도 제가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졸업생들이 국어 때문에 그냥 못 갔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 없거든요. 국어를 디렉tor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무난하게 진학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잠깐만 가실게요. 혹시 모든 질문하고 선제를 다 분석을 해주시나요?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숙제로 나가는 질문이 2질문이거든요. 문학도 2질문, 독서도 2질문. 그러면 한 지문에 평균적으로 4문제씩 들어있으니까 4, 4, 16이죠. 문제가 16문제죠. 선지가 5번까지 있으니까 80개죠. 80개 선지를 다 분석시켜요. 전부 다. 이건 왜 틀렸고 이거 왜 맞는지 싹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있는 네. 문제들은 네. 그렇게까지 못하나요? 아니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저는 이제 뭐 날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부터 하자. 그러면 1번에 1번, 자, 왜 틀렸어? 왜 맞았어? 물어보죠. 지문 설명하고.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듣고, 너는 잘해왔다, 또는 잘못해왔다.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긴장하거든요. 긴장해요. 벌써 여기서 시키면, 여기 앉는 친구 긴장해요. 자기 차례 오니까. 실제로 대답을 틀리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려도 돼요. 오히려 틀리는 게 더 좋은 거죠. 본인한테. 아,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했네. 이건 내가 틀린 거네. 라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시키는 친구뿐만 아니고 이 친구의 대답을 듣는 친구들도 이 친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저 끝에 앉아있는 친구도 자기가 틀린 부분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전부 다 시킵니다. 질문 있으신 어머님들은? 방학 동안 그 내신 수능반하고 수능반하고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신 기간이 아닌데도 네. 내신을 방학 동안에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신 수능반하고 수능반 차이점은 내신 수능반은 내신 대비를 2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겨울방학 때 똑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때 4월달 요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반, 그 다음에 6월달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내신 수능반은 요 한 달 6주거든요. 6주. 요 6주 총 합쳐서 12주인데 12주 동안은 내신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전면적으로 똑같이 수능 수업하는 거예요. 그럼 방학 네. 동안은 학교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 저기 반이 구성되는 네. 거예요? 네. 수능반은 학교랑 상관없이 구성. 그 인터가 자리가 여기인가요? 이런 강의실이에요? 맞아요. 강의실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강의실에 아이들 보니까 보통 한 책상 한 3개 정도 쓰더라고요. 막 늘어놓고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가방 놓고, 책 펴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 보고서 공부 막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내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여기 이제 항상 저희가 앉아있으니까 와서 질문하고, 점심 먹을 때 되면 핸드폰 가지고 나가가지고 점심 먹고 다시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실처럼 막 이렇게 칸막이가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들었던 것 중에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반응 중에 좋았던 거는 이렇게 튀어있는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눈치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옆에 언니, 옆에 우리 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서 허튼 짓 하기에는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앞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걸로 영상 보고 하면서 노는 친구들이 가끔 보이면 저희 가서 막 혼내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앉아있으니까 좀 막말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좀 차리고 보냈다는 반응이 있어서 네, 강의는 여기서 합니다. 네, 다음은 뭐 드릴까요? 에이, 좀 다음.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여러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거는 왜? 근데 다음이 계신 기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존에 이제 제 기억에는 한 4년 전, 3년 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 2명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한 기본 한 7년 정도 내가 문제라든지 데이터들을 학교 기준 없이 이 지역을 수집을 해가지고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봐봐야 알겠지만은 내신교실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반 구성이 되면